자, 이제 1단계는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기란 말은 좀 전에 아프리카의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통해 봤듯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상황, 문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관찰이나 인터뷰나 감정이입 등을 통해서 사용자를 중심으로 거기에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관찰이나 인터뷰, 필드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은 직접 그 현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2021년도니까 2020년에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힘듭니다. 원래 백신이 나왔다 해도 우리 국민이 다 백신을 맞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하는 데는 올 한 해가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경영자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박을 터뜨린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 소개하는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백화점이나 어디 역이나 이런 데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그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 문구에 보면은 항상 손잡이를 잡으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수업하면서 물어보면 손잡이 그 잡는 학생들은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다 안 잡아요. 왜? 그 손잡이에 세균이 많으니까 그거 안 잡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감염이 무서운데 그 손잡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잡이를 안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디어로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손잡이를 소독하는 기계를 이 사람이 개발했는데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자기 딸이 이 에스컬레이터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췄었어요. 그래서 애가 굴러가지고 다쳤어. 그 경험 속에서 왜 사람들이 손잡이를 안 잡을까? 그런 걸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손잡이를 살균하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2005년도에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세웠어요. 그 기계를 만드는. 그런데 2009년까지 한 대도 안 팔리는 거야. 아무도 안 사요. 왜? 에스컬레이터는 대부분 공중시설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일부러 돈을 주고 이거 몇십만 원씩 주고 그걸 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손잡이 살균기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거야. 2009년이 돼가 회사가 안 팔리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파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도저히 힘들어가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는데 이제 회사 직원들이 1년만 더 버팁시다.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1년만 더 버팁시다. 그래서 그게 2009년에 2019년이 2015년입니다. 2005년이 아니고 2015년에 개발해가지고 2019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둘라 그러니까 1년만 더 버팁시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시청, 병원, 역, 공항 완전히 이제 만약 2019년에 이 회사를 그냥 폐쇄시 파산했으면은 이 사람 성공 못했겠죠. 창업가 정신이 아까 기억납니까? 단어 존버 한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회사는 완전히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특허입니다. 다른 회사 물론 이게 한 1년 있으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막 짝퉁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 유일한 특허 제품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 개발자가 바로 이분이에요. LG에서 이것을 이제 그 기술을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 창의력을 조금 이제 뇌가 조금 활성화됐으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고 디자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창의력이 필요하니까 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게 100년 전 사진이에요. 다리 사이에 이 차가 완전히 끼어가 지금 위에 다 찌그러졌어요. 그럼 이 차를 빼내야 되겠는데 119 구급대와 엔지니어와 소방대원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차를 빼낼 수 있을까? 그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해결책을 막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이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소년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 소년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말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빼는 만큼 깔아앉겠죠. 만약 타이어에 바람을 빼도 안 되면 타이어를 다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니까 차를 하겠죠. 어떤 학생들은 뭐 다리를 부시자, 뭐 차를 옆으로 이렇게 끼었는데 차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타이어를 빼든지 낮추면은 차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년이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퀴즈. 자, 아이가 이 창살에 머리가 끼었어요. 뭐 아이는 온갖 짓을 다 하니까 어떻게 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빼낼 수 있을까요? 걔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신기해서. 그죠? 자, 뭐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 머리에 참기름을 바르자, 뭐 이 창살이 아버지가 뭐 마초맨 같아도 이걸 힐 수 있겠어요? 고작 해야 아마 119 와가 창살을 자르든지 할 텐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아까 소년처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깨를 틀어 가지고 앞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안 나오면은 뭐 소년이니까 잘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119를 불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사고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퀴즈를 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공감하기예요. 아까 이야기 아프리카 사례나 아니면은 그 코로나로 인한 에스컬레이터 소독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에 공감해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 있을까? 내가 이 평소 생활하는 것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이렇게 찾아보는 것. 또는 누가 그 문제를 냈을 때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 아,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공감하기입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문제 정의하기예요. 문제 정의는 뭔가 하면 공감하기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생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진짜 문제, 여러분 한 팀이 그 중에서 한 문제를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는 것을 정하는 것을 문제 정의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각 팀마다 다른 문제, 각자가 다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진짜 문제를 찾는가 하면 여러분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인가? 그죠? 나 혼자만 겪고 있으면 소용이 없죠.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한 팀이면 우리 한 팀에 있는 대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면 그것이 진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이 팀이 아니고 누군가 제3자에게도 이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문제는 내가 좀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나, 그죠? 열정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가? 진짜 이 문제는 내가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팀의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급식을 하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데 여러분 점심은 직접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떠먹어요? 아니면 그 급식장, 급식 시설에 도우미께서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학교는 도우미께서 도와주세요. 필요한 만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여기는 여기 글자에 있듯이 자율배식대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잔반이 많이 남는 거예요. 잔반이 뭐죠, 여러분? 맞아요. 음식 쓰레기, 먹고 남은 반찬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지금 환경오염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결국은 환경오염으로 이제 귀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중학생들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답이 나와요. 중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해가지고 삼성경진대회에 나와가지고 1등상을 받았어요. 상금이 500인가 1000만 원인가 됐어요. 중학생들 몇 명이 모였어.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무지개 식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목동중학교에 잔반 프로젝트를 2014년도에 이 학생들이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이게 바로 이름이 무지개 식판이에요. 그냥 식판에다가 줄만 껐어.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성건 게 꼭 무지개 같죠? 근데 이게 소중대를 의미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어느 만큼 들어야 될지 잘 양을 몰랐는데 저기 선을 껌으로 인해서 국그릇에 조금만 먹고 싶다, 반만 먹고 싶다 이런 걸 표시를 해놓으니까 정확하게 양을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큼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1등상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알고 나니까 쉽죠? 그냥 줄만 껐어. 근데 이게 1등상을 받았어요.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그룹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 이날치 이름을 따가 이날치 그룹이라 그래요. 이 이날치 그룹이 코로나 이것도 지금 2020년도에 굉장히 뜬 핫한 그런 영상인데요.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으로 관광을 오려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BTS와 같은 아이돌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 한국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할까 그랬는데 예산이 얼마 없어. 그리고 BTS가 뭐 얼마나 바쁜데 한국관광공사 그 홍보 채널 나와가지고 동영상 찍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판소리하고 댄스 그룹을 합쳐가지고 이 처음에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몇 군데 지역에서 이 한국 홍보 영상을 이제 찍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상대로 했으니까 외국에서 그걸 막 보고 야 정말 멋있다 재미있다 이래가지고 그 뷰가 처음에 6천만 뷰에서 2억 뷰로 지금 3억 뷰가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3억 뷰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외국인들에서 먼저 그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서울에서 찍은 일부 사진입니다. 내가 여기 뭐 동영상을 하려니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냥 이 사진만 몇 카트를 옮겼는데 이런 식으로 판소리에다가 이 이날치 그룹의 댄스하고 합쳐가지고 그죠? 처음에는 컴앤시 코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까 Feel the Rhythm of Korea 그래가지고 한국의 흥을 느껴봐라. 그래서 진짜 이제 이 이날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야,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죠? 이런 나라를 통해.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서울, 부산 이런 4개 도시만 찍었는데 지금은 뭐 6개인가 8개인가 더 확장해가 많은 동영상을 지금 찍었어요. 그럼 여러분 인터넷에 아마 여러분 음악을 들은 학생도 있고 또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날치라고 치면은 나와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이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대박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궁금했어요. 한국관광공사에 이것을 기획한 친구가 누굴까?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한국관광공사 비서실장을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인터넷에 보니까 이날치 이 한국관광부에서 기획한 과장이 있던데 그 친구 혹시 아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해요. 야, 그 친구 정말 잘 알지. 그 친구 한국관광공사 들어왔을 때 정말 그렇게 창의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 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아니다. 금방 그거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는 정말 회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왕따에다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야, 대박이네.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런 기획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대박 나는 아이템을 개발했지. 자기도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란 게 여러분 그게 쌓여가지고 작은 아이디어가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날치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홍보하는 그런 대박 아이템이 됐듯이 그 한국관광공사의 그 과장 그 친구도 자기의 어떤 끼를 그동안 모아가지고 그것이 발현된 게 바로 지금 이날치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동영상은 안 되는 게 범 내려온다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고요. 이것을 지금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포스트잇을 다 나눠줄 거예요. 포스트잇을 각자 2장씩을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셔가 나눠주시면 그걸 가지고 거기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를 적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내 생활하는 집이나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수업 마치고 가는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오고 가는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 중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한번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거예요.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별적으로 적은 걸 모아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가장 이 문제는 우리 팀이 같이 해결해 보고 싶다는 것을 하나 찾는 게 바로 여기서 2단계의 팀 액티비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개인별로 2개씩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팀원이 공유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까지가 2단계입니다. 문제 정의하기. 자, 1단계가 뭐였죠? 기억해 보세요. 맞아요. 공감하기였어요. 지금 2단계는 뭐죠? 문제 정의하기입니다. 문제 정의하기.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예시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유경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시를 제시할 건데요. 공유경제는 뭔가 하면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공유경제. 그죠? 빌리고 빌리는, 그죠? 하나의 내가 그걸 가진다 그러면 내만 소유하는 거지만 그거를 이제 공유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앞으로는 그게 대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2단계
1단계는 공감하기, 2단계는 문제 정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뭘까?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팀으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이제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 되겠죠. 그것이 세 번째 아이디어 내기입니다. 그럼 아까 2단계에서 제목만 이야기했는데 공유 경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사례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 내기는 브레인스토밍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유, 서로가 이제 팀이 같이 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서로 그걸 공유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한 단어로 그걸 표현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엉뚱한 아이디어. 내가 듣기엔 야 이건 너무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그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엉뚱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친구나 주위에 같은 팀원이 내가 보기에 엉뚱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면박을 주거나 그걸 비판하면 안 됩니다. 수용하는 자세. 그죠? 그래야 그 시너지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공유 경제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혹시 우버, 에어비앤비, 오포, 소카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아마 4개 중에 4개 다는 몰라도 뭐 한두 개는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버는 2009년도에 시작된 스마트폰 기반의 미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게 승차 공유니까 택시 회사에서 그걸 반대해 가지고 이건 뭐 우버 말고도 뭐 타다도 있고 그랩도 있고 한데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에서는 이런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우버는 자기 차와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우버 드라이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택시보다 더 저렴하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카카오 택시 같은 건데 그보다 더 가깝게 빨리 신속하게 우리 목적지까지 승차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우버가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승차 공유를 해가지고 자기 차와 면허증을 가지고 손님을 태워주는 거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문제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택시나 어떤 트럭 드라이버 모두 다 실직 상태가 해고될 거예요. 아까 창업가 정신에서 이야기했죠.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미국은 택배를 수송하는데 거리가 머니까 비행기로 하면 너무 요금이 비싸지니까 주로 화물차 트러커들이 트럭을 가지고 동부와 서부를 오가면서 물건을 배송해줘요. 그럼 그 트러커들은 좀 사람이잖아요. 미국에는 약 한 300만 정도의 그 트러커들이 있대요. 동부에서 서부로. 그러니까 그 중간에 군데군데 물건을 물류를 운송해주는 트러커들이 300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잠을 자야 되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 트러커와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합치면 한 500만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인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다 관계 있는 사람 다 해고되는 거예요. 뭐 무인 자율주행이 되는데 뭐 잠을 잘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벌써 이제 시험 주행은
다 지금 되고 있대요.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트럭이 5대를 가는데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데는 제1번 1호차에만 사람이 타고 나머지 4대는 무인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의 500만이 종사한다 그러면 5분의 1로 주는 거예요. 100만. 그죠? 그럼 나머지 400만은 전부 다 실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택시 운전사, 트럭 운전사 다 실직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나? 그죠? 그게 지금 뭐 앞으로 뭐 50년, 100년 뒤가 아니에요. 특이점이 빠르면 2030년에 온다 그래요. 10년 뒤에. 그럼 여러분 지금 10년 뒤에 여러분은 나이가 몇이죠? 10년 뒤에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런 단순 노동 이런 거는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현 시점이에요. 그게 2009년이야, 우버는. 그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에 미국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예요. 아까 우버는 택시, 우리로 치면 택시 승차 공유 서비스인데 우버 자체 내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자기들은 차가 없어. 그걸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고 해요.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을 중심으로 차를 가진 사람과 차를 서비스 받으려는 사람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인데 자기 자신들이 가진 호텔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집을 빌리는 사람과 중간에 그 매개만 해줄 뿐이야. 근데 이게 세계 최대예요. 뭐 여러분 잘 아는 호텔 힐튼 뭐 많잖아요. 메리어 그런 여러 가지 호텔들인데 앞으로 그런 호텔들이 경영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고정비가 없잖아요. 자기들 호텔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관리할 필요도 없지, 직원도 필요 없지.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물론 지금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또 뭐 만약 간다 하더라도 어떤 투숙객이 뭐 감염 증세가 있는 투숙객이 머물렀을지도 모르니까 에어비앤비가 지금 좀 관광 전체가 지금 올 스톱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겠지만 우버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오포는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이건 2014년 중국에 설립된 자전거 서비스예요. 근데 2018년 파산합니다. 이게 지금 그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오포에 그 파산하고 난 다음에 폐기되는 자전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이런 자전거를 우리도 여러분 지하철에 가면은 지하철역에 가면 무상 임대 그러니까 공유 자전거 지금 지하철역에 가면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포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건 중국의 특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좀 낮아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오포를 다리 위에서 강물에다가 자전거를 던지는 뭐 그런 동영상도 있고 그런 거를 찍어가지고 올린다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봐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시민의식이 낮고 그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결국은 파산한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죠? 이게 실패한 케이스고. 소카는 우리나라 2011년 한국에서 설립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카쉐어링이에요. 지금 아까 카카오 택시 같이 그런 승차 공유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지금 택시 거기에 업계의 반대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소카는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거는 차를 쉐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면허증이 있고 어느 일정 장소로 가가 차가 필요하면은 그 차를 내가 얼마만큼 쓰고 다시 그 장소나 소카가 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은 그 비용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내가 유지비나 세금 낼 필요도 없고 보험료 할 필요도 없고, 그죠? 필요할 때만 내가 쓰는 거니까. 이 소카, 그죠? 이거 우리나라 이제 공유 서비스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4개를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오포, 소카.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공유 서비스가 앞으로는 대세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큰 소카는 물론 차가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큰 자본이 없어도 공유 서비스니까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 이런 공유 경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회사예요. 이게 한 2, 3년 된 회사인데, 여러분 이제 이 오랜드라는 우리나라 음악 회사인데,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앞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상 받은 내역이에요. 세계에서 전부 다 이런 상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로 해서. 여러분, 음악 매니아들, 그런 매니아들은 이 오랜드라는 회사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뭐로 듣죠? 맞아요. MP3로 듣습니다. 멜론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근데 그게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서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 폰에다가 음악을 저장해야 되는데, 음악 중에 물론 가요나 이런 것들은 분량도 시간도 짧고 분량이 작지만, 용량이 작지만,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협주곡 이런 데는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 음악을 듣고 싶은데 그걸 넣기에는 너무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드라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벅스와 오디오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바하의 그런 긴 용량이 그런 큰 것들을 이런 오랜드라는 그런 하나의 서버에다가 자기가 서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가 한 10기가, 100기가 정도 되는 그런 서버에다가 이 음악을 넣어 놓으면은 자기가 이런 아이패드나 어디서나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뮤직 클래식이나 이런 매니아들이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요. 근데 이런 매니아들이 전 세계, 이것도 우리나라 이 회사, 오랜드라는 회사만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가격은 비싸지만. 아까 그 상 받은 내역 봤죠? 그런 것처럼. 뭔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요. 이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물론 그 시스템이에요. 음악을 듣는, 물론 이건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조금 일반 사람들도 이제 이게 스피커인데,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폰을 통해서 음악을 띄우면 스피커를 통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스피커도 이 오랜드에서 만들었어요. 이름이 캐스트파이 7인데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예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동영상이 나오니까.